세일즈 라인이든 원공장이든 기본적으로 상품을 이제 스캔해서 검색을 하거나 혹은 이제 검색을 해서 했을 때 여러 상품이 쭉 나열이 되잖아요. 상위 노출 이런 거를 무시하시고 일단은 바로 아래 보면은 판매량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품의 판매량이 나옵니다. 그 상품의 판매량을 주의 깊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운영한 횟수도 거기 같이 표기가 되거든요. 횟수가 길면서 상품 판매량까지 많다. 그러면 일단은 그쪽이랑 접촉해 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판다입니다. 지금 저희는 난통에서 출발해서 웨이아이로 가고 있는데요. 지금 보이시는 이분은 중국 생활 19년차, 그리고 지금은 한국 분들 오시면 통역도 해주시고, 그리고 물건 이렇게 소싱도 도와주시는 트레이더 역할도 해주시면서 무역업을 하고 있는 윤태식 대표님이십니다. 대표님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태식이라고 합니다. 오늘 갑자기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됐는데, 다들 요즘에 이제 사입하실 때 알리바바나 1688에서 물건들 많이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국에 좀 있는 사람이랑 저희처럼 한국에서 상품을 소싱할 때 확인하는 부분도 다를 거고, 그리고 이쪽 업계에서 있으시는 동안 소싱할 때 이런 거를 감안하면 좋다, 이런 지역에는 이런 물건들이 몰려있다, 그리고 이런 데가 거의 원공장일 확률이 높다, 원공장일진 모르겠지만 확률이 높다, 뭐 이런 팁 같은 게 있을까요? 일단은 제가 먼저 말을 하면서 전제하에 두는 건요,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이 절대적인 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제가 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품목, 그러니까 카테고리별로 찾는 방법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이게 딱 맞다라고 말씀드리기 좀 어렵지만요, 대다수가 이 정도는 공통적으로 맞아 들어간다는 부분이 몇 개가 있는데요. 그걸 설명드리자면은, 첫 번째는 일단은 소싱을 많이 해야 되는 상품과 아니면은 이미 판매되고 있는 상품을 그대로 가지고 들어오는 경우 두 가지 수가 있잖아요. 소싱이 많은 경우가 어떤 예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작을 많이 해야 되는 경우입니다. 제 로고도 박아야 되고, 단순히 로고를 박는 걸 넘어서서 제품의 색깔도 바꿔야 되고, 말 그대로 제 마음대로 커스텀을 하는 경우죠.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원공장이랑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다만 물량이 크지 않은 상태에서 상품이 다양하고 제품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저는 사실은 굳이 원공장을 찾으라고 말씀드리진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원공장보다는 그 원공장 아래 소속된 세일즈 라인이 오히려 원공장과 계약을 더 많은 양으로 하면서 더 저렴한 가격에 가져 나오고, 본인들은 박리담회하는 형식으로 팔아 넘길 수 있기 때문에. 무역회사를 말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쉽게 말해서 무역회사를 찾는 것도 일종의 방법입니다. 조금이라도 뭔가 추가돼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러면 원공장, 상품을 그대로 가져와도 괜찮다 그러시면은 사실은 세일즈도 무난하다, 오히려 가격 협상에서 유리할 수도 있다, 이런 걸 말씀드리고요. 세일즈 라인이든 원공장이든 기본적으로 상품을 이제 스캔해서 검색을 하거나 혹은 이제 검색을 해서 했을 때 여러 상품이 쭉 나열이 되잖아요. 상위 노출 이런 거를 무시하시고 일단은 바로 아래 보면은 판매량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품의 판매량이 나옵니다. 그 상품의 판매량을 주의 깊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운영한 횟수도 거기 같이 표기가 되거든요. 횟수가 길면서 상품 판매량까지 많다. 그러면 일단은 그쪽이랑 접촉해 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 회사 이름도 보면은 무역회사라고 딱 이미 나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거기는 아무리 판매량이 많아도 원공장은 아닌 거예요. 그러면은 원공장이 오히려 왜 세일즈보다 그게 낫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공장에서 세일즈 분들이,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원공장에서 저희가 이제 원하는 양은 뭐 1000개인데 이 세일즈 라인은 중국에도 판매할 수 있고 해외도 판매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본인들은 10,000개, 10만 개를 원공장과 계약해서 받아냅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원공장에서 받아내는 1000개와 이분들이 10,000개, 10만 개를 계약했을 때 당연히 단가가 달라지겠죠. 그럼 저희는 하나를 더 거쳐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걸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근데 저도 이거를 수업시간 향상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공장을 찾고 싶어 하세요. 그러니까 본인들 나름대로 나는 박스 제작도 새로 할 거고 컬러 박스도 새로 만들 거고, 네. 그렇기 때문에 원공장의 컨택이 좀 더 쉽지 않겠냐, 이건 맞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원공장을 쉽게 찾을 수 있을까요? 1688에 요즘 공장들이 직접 나와서 셀링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잖아요. 거의 다 무역회사들이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원공장에 가깝거나 아니면은 중간 공정 회사 정도라도 어떻게 하면
오시면 만날 수 있을지 팁이 있을까요? 일단은 가장 먼저 보셔야 될 게 회사명입니다. 회사명에 일단 무역이 써져 있는 경우는 일단 다 제외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원공장이 그래도 가장 기본적으로는 판매량이 가장 높습니다. 판매량이 가장 높기 때문에 그쪽을 위주로 보시면서 직원 수를 보시면은 무역회사는 사실 직원이 많이 필요한 회사들은 아니거든요. 네. 왜냐면은 어차피 한 사람이 여러 업무를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공장을 운영하시다 보면 그 아래 직원 수를 보시면 직원 수가 상당히 많아요. 몇 명 정도 생각해야 될까요? 업종마다 다르지만 무역회사는 주로 15명, 20명 초과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에 써져 있는 경우가. 그리고 공장 같은 경우는 좀 다양합니다. 뭐 큰 회사 같은 경우는 뭐 300명, 500명 써져 있는 경우도 있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온유, 네. 생활용품류, 플라스틱으로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기계 뭐 이런 게 아닌 그냥 저희가 실생활 용품으로 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로 공장이 제가 지금까지 하면서 가장 많이 본 건 30명에서 50명 단위 혹은 50명에서 80명 단위, 80명에서 100명 단위 요 정도가 가장 많았습니다. 경공업은? 네,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물어보시는 분도 있어요. 여기가 진짜 공장입니까? 그럼 그 사람들은 다 내라고 해요. 왜냐면은 세일즈 라인도 결국은 공장에 소속되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절대적으로 이걸 딱 찾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소싱을 함에 있어서 소통하면 어느 정도 이제 감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이거 역시 절대적이진 않지만 소통을 하시다 보면은 그쪽에서 소싱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높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가 주로 원공장인 경우가 많습니다. 뭔가 저희가 소싱을 해야 될 부분을 물어봤을 때 그쪽에서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 이러면은 한 달이 거치는 경우가 많아요. 일반적으로 저희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소싱하시면은 그런 이유가 가장 많습니다. 왜냐면 중국어를 본인의 나라가 언어로 변경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 국가의 문화나 뭔가 이제 그쪽 유행에 맞는 걸로 변경하는 게 거의 다 뭐 박스 이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나라에도 공장은 컨택이 다 되고 있고 이 공장에서는 이런 부분에 이미 이해도가 있기 때문에 요걸 이렇게 바꾸면 어떻게 나온다는 피드백이 좀 빨리 나오는 편이긴 해요. 이걸 물어보고 하루 이틀이 막 지날 정도로 회신이 없다 그러면 사실은 공장이 굉장히 바쁜 경우일 수도 있지만 대다수는 세일즈 라인의 경우가 더 높습니다. 가끔씩 세일즈를 하는 무역회사인데 직원 수를 속이고 그리고 회사 상호도 속여서 올릴 수 있다는데 그게 맞나요? 예전만큼 그렇게 상호명을 속이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전화해보시면은 많이 나오는데 실제로 전화가 많이 어려우시잖아요. 그런 경우를 사실은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 같은 사람을 쓰는 경우가 좀 작긴 한데요. 예, 저희한테 이제 그런 원공장을 찾아달라고 많이 하시는데 가보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네. 가도 속을 수도 있는 거고. 방문하면서도 미심쩍은 부분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방문하지 않았을 때는 그 상상의 나래가 더 많이 펼쳐지잖아요. 그렇죠? 약간 미흡한 부분에서 이런 게 아닐까 하는 저희도 합당한 의심이죠. 말 그대로 합당한 의심이 계속 들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하면은 100% 공장을 찾습니다 라는 이렇게 절대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면은 한국에서 높은 확률로 공장이나 원청을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을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면 그럼 일단 첫 번째로 구매 건수가 많은 곳 그리고 1688에 이렇게 상품을 올린 횟수가 긴 곳 그리고 직원 수가 많은 곳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름 자체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이름에 무역회사가 없고 어떤 게 있어야 되나요? 예를 들어서 완구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완구 유한회사. 유한회사는 사실은 무역회사 뒤에도 다 붙는 거긴 합니다. 그럼 무역회사는 뭐라고 써 있어요? 무역회사는 이제 무역회사라고 나와 있습니다. 말 그대로 무역회사라고 많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영문명으로 트레이드로 써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품 생산하는 생산지를 보고도 원공장인지 아닌지도 감안할 수 있다고 하던데. 예, 맞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는데요. 그러면은 품목마다 어떤 지역에 몰려 있는지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이제 공구류, 전자류도 부품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거는 중국의 강소성 쪽에 가장 많이 몰려 있는 게 사실입니다. 강소성에는 어떤 지역이 있죠? 굉장히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말씀드리면은 난통도 있고요. 그 옆에 수저우도 있습니다. 그 바로 옆에 창저우, 우시 이런 부분들의 공업지대가 굉장히 많고요. 북쪽으로 올라가면은 수치엔이라는 곳도 있고 화이안이라는 곳도 있고 레닌강도 네. 있고요. 그리고 쉬저우라는 곳도 있습니다. 이런 도시들이 강소성에 포함되는 도시들이고요. 강소성은 그래서 전자, 네. 부품, 전기류. 기계 설비, 예, 전기류, 맞습니다. 배터리들을 예. 많이 몰려 있는 그 공장이다. 네, 상하이를 중심으로 아래 보면 절강성 라인이 있습니다. 절강성은 저희가 가장 대표적으로 아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에서는 주로 경공호품 많이 생산됐지만 요새 이유 쪽으로 생활용품, 뭐 신발, 자파류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플라스틱으로 만드는 칫솔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왁스가 될 수도 있고요. 이유는 상품이 너무 스펙트럼이 큽니다. 진짜 세계 공장이라고 하잖아요. 다양한 상품들이 또 그쪽에 다
직결이 돼 있기 때문에 딱 이런 상품입니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공업 상품에 대해서 저희가 실생활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굉장히 많이 접할 수 있는 상품들이 많고요. 절강성은 또 특징이 면료 제품들이 많습니다. 면이나 비단료, 실크 같은 거요. 그거는 이제 이후에서 약간 북동쪽으로 올라오면 항저우, 샤오싱 이 두 부분에 이제 원단류가 굉장히 많이 생산이 됩니다. 이거를 가지고 광저우로 끊어서 광저우에서 옷을 제작하는 경우가 많아요. 다만 광저우는 절강성이 아니라 광동성에 있으니까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절강성은 네. 의류나 이런 걸 많이 팔고 특히나 이후에서 많이 생산한다. 그리고 이제 주로 복건성 쪽으로 넘어가면 복건성? 예, 푸젠성이라고 하죠. 푸젠성에 가면 가장 최대 산지가 신발입니다. 전 세계에서 굉장히 신발 산지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신발류는 푸젠성에서 돋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푸젠성 쪽에 있는 게 거의 다 공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신발은 이거는 거의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푸젠선의 푸티엔이라는 곳에서 생산이 거의 95% 이상 된다고 보면 돼요. 이거는 푸젠선 푸티엔이 아니다. 그 생산 공장이 아닐 경우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더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이제 광동성으로 내려가면은 광저우 전자제품이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의류도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거기도 자파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유에서 생산하는 모든 제품들이 지금 이유와 광저우에 거의 양분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심천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화창베이라고 해서 전자상품의 거의 중심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자제품. 네. 아까 말했던 난통이랑은 다르게 난통은 안에 들어가는 부품이라면 심천은 제품 자체를 많이 판다 이거죠? 조금 더 상세하게 분류를 해드릴게요. 강소성에서 생산되는 전자제품들은 산업용 혹은 일상생활에서 생산하는 건 주로 그런 겁니다. TV에 들어가는 좀 큰 류 있죠.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하는 그런 류는 아니고요. 심천에 가는 건 실제로 저희가 가지고 다니고 쓰고 하는 그런 전자제품들 있지 않습니까? 액션캠, 전자담배. 이어폰, 네. 헤드셋, 그다음에 핸드폰에 들어가는 액세서리류 이런 게 가장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저희가 일상생활에 쓰는 이런 전자제품의 거의 95% 이상이 심천에서 거래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소지를 볼 때 그 근처면 한 단계 더 확률을 높일 수는 있다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다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 중에 심천에 있는 건요 약간 특이한 게 뭐냐, 심천은 공장과 판매자가 뭉쳐 있어요. 그래서 심천에서 전자제품을 소싱하실 때 가장 중요한 점은요, 일단은 기본적인 단가 자체가 높잖아요. 전자제품이다 보니까 저렴한 것도 있습니다만, 그리고 인증도 받아야 되는 제품이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접근 자체에서 굉장히 신중하셔야 된다는 거. 아이템을 선정하셨어도 되게 다양하게 접근하셔야 됩니다. 공장도 여러 군데 알아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직접 가보셔야 되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면은 심천의 거래처들이 좀 문제가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전자제품 소싱할 때 꼭 방문을 계획하시면서까지 진행하시는 걸 꼭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적은 양을 하시더라도 한 번 정도 방문해서 공장을 확인해 보시는 건 심천에 있는 제품 같은 거 봐야 돼요?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오프라인에 직접 방문해서 소식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뭐 시장에 가는 경우들도 있고 아니면 캔톤페어 같은 박람회를 가는 경우들도 있는데 온라인을 추천하시나요? 아니면 오프라인에 직접 가서 하는 걸 추천하시나요? 일단은 말씀드리면은 온라인이 기본이 돼야 되는 건 맞습니다. 왜냐면은 전체 상품을 앉아서 모두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온라인에서 보셔야 됩니다. 다만 제가 좀 더 특별한 상품을 찾고 싶다 이러시면은 말 그대로 캔톤페어 같은 데 가셔서 어떤 상품인지, 그러니까 카테고리를 정해놓지 않은 상태에서는 캔톤페어를 가신 다음에 기수별로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온라인이 너무 발전해 있기 때문에 시장이 오히려 오프라인이 좀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보니까 사실 이웃시장이 1688보다 비싼 데도 많다고. 그래서 이웃시장 같은 경우는 전략적으로 내가 어떤 걸 살 거야 라고 정한 다음에 가셔서 그것만 집중적으로 팔면서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나 이 가격에 갖고 싶다고 아예 이 가격을 내세우면서 가는 게 오히려 좀 득이 될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이웃시장을 방문하는 건 전 지금에서는 약간 그냥 여행의 개념이라고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확실한 거는 카테고리를 제가 정해가지고 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1기부터 4기까지 정확히 돌아다니시면서 보시는 게 훨씬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오프라인에서 파는 거는 외국인 혼자 갔을 때면 충분히 더 위로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웃시장 같은 경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전략을 짜서 현지에 어느 정도 능통한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 대절해서 가시는 것들 일종의 방법이, 혼자가 부담스러우시다 그러면 3-4명씩 같이 가셔가지고 비용을 좀 분담해 가면서 그쪽에 보시는 것도 일종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캔턴페어보다는 공격적으로, 그러니까 말해서 좀 더 준비된 상태에서 가셔야 된다는 거, 그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온라인으로 소싱한 상품을 꾸준히 잘 팔았어요. 그리고 온라인으로도 어느 정도 협상을 했어요. 혹시 이런 상황에서 어느 거래 금액 정도 됐을 때 오프라인으로 진짜 가면은 그 관시도 만들고 협상도 잘할 수 있고, 물론
물론 금액마다 다르겠지만 이제는 온라인으로 해서 벗어나서 오프라인으로 직접 가봐야 된다, 이 정도 넘으면 가볼 법하다, 그런 금액대가 있을까요? 물론 카테고리마다 다르겠지만. 개수로 보시는 것보다는 총 거래 금액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본인이 사시는 게 가장 주력 상품이 있다, 그 상품은 제가 앞으로 계속 갈 예정이다, 그러면 사실은 개수와 상관없이 금액과 상관없이 한 번 정도 가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만약에 이거보다 좀 떨어지는 서브 상품이다 그러면 거래량이 기본적으로 한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는 되신다 그러면 고려는 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5천만 원 정도에서 1억이 넘어간다, 그런 거는 고려가 아니라 필수 방문을 해주셔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지금 대표님 같은 분들은 10억이 넘어가시는데 굉장히 좀 안 오시려는 경향이 예전에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10번 이상은 무조건 오셔야 됩니다. 그냥 틈나는 대로 오셔야 됩니다. 계속 푸시를 해야 된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오셔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는 거래처보다는 중국 사람들은 거래 중에도 약간 침묵. 잠깐, 근데 정정해야 돼요. 저희가 이 업체랑 거래한 10억이 아니고 10억이 좀 안 되잖아요, 작년에. 네, 조금 그렇죠. 저희는 비즈니스 끝나는 경우가 많지만 중국은 주로 비즈니스 위에 정을 하나 더 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강 냄새가 난다고 해야 되나요? 근데 저한테는 그때 계산이 너무 철저하게 계산이 철저한 게 맞습니다. 그걸 넘어가는 단계가 저인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물어오는 상품들이 오히려 주력 상품으로 돼가는 경우도 간혹 봤고요. 공장을 방문하면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어디까지 진행하면서 이제 문제사항이 뭐였는지 이런 부분을 방문하면서 피드백 해주는 거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윤 대표님은 제 물건을 주로 담당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소개시켜주고 싶지 않지만 네. 통역해주실 분들이 필요할 거란 말이에요. 저랑 대표님은 워낙 오래됐으니까 만약에 평범한 사람들이 물건을 소싱할 수 있는 능력, 협상도 할 수 있고 소싱할 수도 있고 중국어랑 한국어를 잘하는 이런 트레이더랑 같이 어느 업체를 통하지 않고 다이렉트로 구해서 간다면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이유나 광저우 캠톤 페어의 가격은 좀 단위가 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서로 많이 다를 수가 있어요. 이유 방문과 광저우 방문은요. 왜냐면 광저우는 중국 4대 도시이기도 하고요. 캔톤 페어가 이뤄질 때는 그 주변에 식비, 숙박비가 천정부지로 올라갑니다. 굉장히 비싸져요. 그래서 캔톤 페어를 뭐 1기부터 3, 4기까지 다 가신다 그러면은 이후에 방문하시는 거보다 제가 봤을 때는 2배 내지 3배 그럼 이상 얼마예요? 비쌀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기 일주일로 대략 환산을 해볼까요? 네네네. 그렇게 따지면은 일반적으로 한국인 통역사는 캔톤에 많지 않아요. 그런 분들은 주로 대학생들 이제 좀 약간 아르바이트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무역 전문 용어를 써야 되는 상황에서 한국인 저렴한 가이드를 쓰는 건 추천 안 됩니다. 일반적으로 그런 분들은 25만 원, 30만 원에서도 구하실 수 있어요. 네. 그럼 만약 좀 무역을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요? 주로 그러신 경우는 하루에 50만 원 이상으로 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숙박비 따로 줘야 되고. 네, 숙박비, 식비 다 따로 제공하시는 만약 그 사람이 경우가 광저우에 있다면 숙박비는 안 들어가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주로 달라고 해요. 왜냐면 주장 신청이라고 하는 그 동네에서 멀리 있으면 무조건 본인도 그 숙박을 거기에 하겠다고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요새는 그런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워낙 이런 소싱이나 이런 걸 즐거워해서 캔톤 페어를 같이 갈 수 있는 사람들 모집해서 무료로 진행해 주신다는 이런 분들이 좀 있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수익 구조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진행되는 건 저는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류를 잘 이걸 쓰게 한다거나 혹은 애초에 협상. 넘어오시는 과정에서 뭐 호텔비나 이런 데서 어느 정도 늘려놓은 다음에 거기서 수익이 생길 수밖에 없거나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는 뭔가 얻기 위한 과정으로 오는 건데 모든 게 공짜라고 해서 좋네 해서 가는 거는 대가를 지불하고 하는 것보다는 제가 봤을 땐 퀄리티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쵸. 박람회에서 내가 원하는 제품을 찾았다. 그럼 그 다음에 과정이 어떻게 되냐, 이걸 어떻게 가지고 오냐, 그 자리에서 바로 계약서를 쓰냐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거냐, 이걸 되게 궁금해 하시거든요. 네, 이건 굉장히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물건 보고 진짜 거기서 막 계약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물건 거기서 바로 넣어보고 이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건 다만 극소수고요. 일반적으로는 명함을 받아옵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위챗 이런 거 있죠. 받아온 다음에 소통하고 다시 MOQ 확인하고 그 다음에 소싱 어떻게 할 건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물류 조건 어떻게 되는지 또 확인하고 그래서 이제 한 1, 2개월 뒤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가장 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계약하는 건 아니고 물건 보고 명함만 받아오는 거니까 초보자분들도 너무 겁먹지 마시고 전 그것도 추천드려요. 액션캠 같은 거 하나 사서 내가 놓치고 있는 상품이 있을 수 있으니까 모든 명함 다 받고 그 장면을 다 찍는 거죠. 그렇게 해서 찾으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중요한 거는
본인이 소싱할 상품은 확실히 거기서 일단 연락처를 가져와서 그날 한 번씩 도셨을 때는 한 번 정도 내가 어떤 걸 받고 가격이 얼마였고 이런지는 기록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은 결국은 돌아가서 2차 협상 할 때 보면은 아 이때 요만큼 말했구나, 그럼 여기서 좀 더 내고가 가능한지 여기도 확인하셔야 되고, 또 1688 실제로 온라인 가격이랑도 비교해 보셔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사실은 그쪽에서 부르는 가격에 따라서 판매자의 성질도 어느 정도 파악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한테 말한 가격이 온라인 가격보다 많이 높다? 그러면 좀 더 돈을 좋게만 벌고 싶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저희를 기만한 걸 수도 있잖아요. 근데 가끔가다 또 이럴 수 있죠. 1688 금액은 중국 내수용 좀 저렴한 재질로 만들어 놨고 캔톤 나가는 제품은 좀 퀄리티를 높여놔서 제품 단가가 좀 차이가 나는 경우들도 가끔 있잖아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공공업 제품 중에서도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고무류, 그 다음에 비닐류, 아니면 철제,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좀 작긴 해요. 다만 다른 재질에서는 아무래도 재질의 등급이 많이 차이 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재질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는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캔톤 페어라고 쉽게 설명하면 박람회입니다. 그래서 중국 광저우에서 대략 2주 정도 열리는데 2주 동안 1기, 2기, 3기를 나눠서 진행을 해요. 각 기수별로 품목들이 달라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리고 초보자이신 분들도 사입에 관심 있으시다면 한번 구경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그 엑스포가 굉장히 넓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사이즈보다는 훨씬 더 넓을 거예요. 그래서 꼭 편한 신발을, 그리고 추리닝 필수이니까요. 한번 소싱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캔톤 페어를 가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아마 갈 것 같아요. 4월 달에. 한국인 분들은 우리는 빨리빨리 문화라서 네. 카톡 하나 보내면 1분 안에 답장이 오는 게 빠른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중국은 그게 전혀 아니잖아요. 네. 어느 정도가 돼야 소통이 잘 되는 거다. 일단은 저희가 필요한 걸 몇 개를 준비해서 물어보는 걸 가장 추천드립니다. 하나 물어보고 하나 다 보고 하나 물어보고 하나 다 보면 굉장히 느려지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질문을 쌓아놨다가 한 번에 딱 뿌려보고, 일반적으로 질문 중에서도 아 얘네들이 이건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겠구나, 이런 질문을 아래로 위로 이렇게 분류해서 이렇게 질문을 한 다음에 시간을 걸리는 것까지 본다면은 뭐 하루 정도 내에는 답변이 와야 사실은 가장 정상적인 거고요. 정말 빨라야 되는 거는 사실은 2-3시간 내에도 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다만 저희가 물어봤을 때 즉각적으로 답변이 와야 되는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뭐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지금 이 물건이 몇 개나 있습니까? 그럼 사실은 재고는 이미 확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딱 2가지 수입니다. 고객센터가 너무 바쁘거나 아니면은 사람이 게으르거나 2가지인데, 짧게 답변해야 되는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일반적으로 5분에서 10분 내로는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는 영업시간 내에요, 여러분. 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또 밤 11시에 했는데 왜 5분 안에 안 오냐. 그리고 저는 하루 만에 와도 감사하다고 생각해요. 대신에 그 하루 안에 질문을 말씀하신 것처럼 띡띡띡띡 하나 하면 한 일주일 걸립니다. 내가 원하는 답변 받을 때까지. 그래서 한 7개, 6개 정도를 한 번에 물어보고, 그리고 애들이 또 한 번에 답을 안 줘요. 네, 6개 다 답 안 줘요. 네. 그러면 또 거기서 물어보고, 그래서 한 하루 이틀 안에 내가 이 업체에서 궁금한 걸 다 얻어낼 수 있으면 그나마 소통이 되는 판매자다. 이 정도로 알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답변 안 해주는 부분들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건 집요하게라도 물어봐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거 하나 때문에 소싱이 잘못되는 경우도 간혹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게 만약에 물건과 굉장히 연관성이 짙은 거다. 예를 들어서 택배는 어떤 걸 쓰나요? 뭐 이런 거는 사실 물건과는 크게 관계는 없는데요. 뭐 저희가 이 색깔로 하려고 하는데 이 색깔이 가능할까요?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게 답변이 안 온다. 그럼 답변 확인될 때까지 무조건 정확히, 그리고 답변이 늦는 것 중에서 스스로 봤을 때 중요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건 제 차, 3차까지 물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답변 오는 걸 이렇게 좀 캡처도 해놓으시고 이렇게 해서 가지고 있으면은 결국 문제가 안 생기는 게 가장 좋지만,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런 안정장치가 어느 정도 있어야 저희도 그쪽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 귀책을 물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마지막 구독자분들한테 인사 한 말씀. 일단은 여러분들 진행하시는 거 잘 되셨으면 좋겠고요. 문제는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이러면요, 여기 댓글에 남겨주시면요, 제가 중국에서라도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항상 준비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건 제가 봤을 때는 치밀함과 자신감인 것 같습니다. 그 2개는 꼭 항상 갖고 일을 해주시면은 실패 확률을 줄이는 상황에서 항상 성공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저희 중국에서 푸들판다 제품 중 일부를 소싱해주고 계시는 윤태식 통역사 겸 트레이드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해봤는데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엔 배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뿅.